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사장이라 해도 직접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당신의 회사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냉정한 조직 생리학의 법칙입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주회에서 단 한 번도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지휘봉을 들고 단상에 서지만 정작 소리를 내는 건 아래에 있는 단원들입니다. 빈 피아모닉의 전설적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평생 무대에서 단 한 음도 직접 내지 않았지만 그가 만들어낸 베토벤 교향곡 7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연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비로소 조직 전체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장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직원이 놓친 고객을 직접 전화에 만회하고 늦은 밤까지 남아 기획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언뜻 보면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무능의 다른 이름입니다. 잔인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조직 생리학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이올린을 직접 켜는 순간 당신의 회사는 더 이상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1인 독주회가 됩니다. 조직의 천장은 사장 한 명의 체력과 시간으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IT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천재 개발자였습니다. 회사가 20명 규모로 성장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핵심 코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한 코드를 검토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새 다시 짰습니다. 결과는 5년이 지나도 회사는 여전히 20명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차피 대표님이 다시 고칠 거라는 걸 알았고 점점 더 수동적이 되었습니다. 대표는 매일 16시간씩 일했지만 회사는 대표 한 사람의 생산성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창업한 경쟁사는 평범한 개발자 출신 CEO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코드를 직접 짜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개발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5년 후 그 회사는 200명 규모로 성장했고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지휘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해석을 제시합니다. 같은 베토벤 악보를 놓고도 카라얀은 웅장하고 장엄하게 해석했고 번스타인은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이뤄냈습니다. 악보는 같지만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악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조직 전체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 실무는 단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지휘자는 단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빈 피아모닉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입니다. 지휘자가 그들에게 활 쥐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우리가 지금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직원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가진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직접 시범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리허설 중 종종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몇 마디를 연주했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은 바이올린을 들어 원하는 보인 기법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범을 보인 후 즉시 악기를 내려놓고 단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번스타인이 피아노를 칠 때 그것은 내가 더 잘한다는 과시가 아니라 이 대목의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해석에 구체화했습니다. 몇 마디를 연주하고 나서 그는 즉시 피아노에서 일어나 단원에게 자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시범이 끝나면 다시 지휘대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라멘 가게 이치란의 창업자 요시토미 시니치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라멘 장인이었지만 가게가 3개로 늘어나자 더 이상 주방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레시피를 완벽하게 매뉴얼화하고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오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그는 첫 일주일만 옆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육수 온도를 재는 법, 면을 삶는 타이밍, 토핑을 얻는 순서.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그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즉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영업이 끝나면 함께 앉아 오늘 몇 번째 손님의 라멘이 왜 이상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이치라는 현재 일본 전역에 8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지만 어느 지점을 가도 똑같은 품질의 라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주방에 서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건 사장이 시범이 아니라 대리 수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못 해낸 일을 끝까지 사장이 마무리하는 것. 고객 미팅에 사장이 나가서 직원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는 것. 기획서를 직원 이름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사장이 밤새 다시 쓰는 것. 이것은 시범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진짜 지휘자의 시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짧습니다. 몇 마디만 보여주고 즉시 멈춥니다. 둘째,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범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면 그건 직원이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시범 후에는 반드시 직원이 직접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당신이 1시간짜리 고객 미팅에서 55분을 자신이 말한다면 그건 시범이 아니라 독주입니다. 반대로 처음 5분만 방향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맡긴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시범입니다. 번스타인이 같은 단원에게 같은 부분을 매번 시연해야 했다면 그건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번스타인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장이 매번 같은 종류의 일을 시범으로 처리한다면 그건 조직 설계의 실패입니다. 시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범이 직원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대치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주자를 트럼펫 파트에 앉힐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내성적이고 분석적인 직원을 영업 최전선에 배치하고 외향적이고 즉흥적인 직원에게 세밀한 회계 업무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왜 성과가 안 나오냐며 압박합니다. 이것은 직원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제품 라인을 70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재배치였습니다. 조니 아이브는 원래 애플에서 존재감 없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잡스는 그를 만나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품 외관을 그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을 사유하는 철학자다. 잡스는 아이브를 단순한 디자인 팀장이 아니라 제품 개발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 잡스는 아이브의 디자인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라고 지시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겁니다. 기술이 디자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기술을 이끌도록. 이 배치 하나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교향곡에서 각 악기는 저마다 등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서주부에서는 현악기가 깔아주고 중반부의 목관악기가 선율을 이어받으며 클라이맥스에서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폭발합니다. 모든 악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 음량으로 연주하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누가 언제 나서야 하고 누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읽는 것. 이것이 지휘자의 감각입니다. 모든 직원을 동시에 최대치로 소진시키는 사장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 타이밍의 천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모든 인터넷 기업이 광고 수익에 집중할 때 베이조스는 물류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아마존 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웹사이트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물류팀을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1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다른 기업들은 무너졌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물류 시스템 덕분에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배송 속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향곡의 서주부에서는 화려한 금관악기가 아니라 묵묵히 기반을 깔아주는 현악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셋째는 여백입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쉼표가 없는 음악은 숨 막히고 쉼표가 너무 많으면 산만해집니다. 지휘자는 침묵의 길이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직원에게 주는 자율성,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조직의 쉼표입니다. 사장이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지시하면 직원은 악보만 보는 기계가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방치하면 각자 다른 곡을 연주하는 혼돈이 펼쳐집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 개입과 위임의 리듬을 아는 것. 이것이 지휘의 핵심입니다. 구글의 20% 룰이 바로 이 여백의 원리입니다. 구글은 엔지니어들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영진의 승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메일, 구글 뉴스, 애드센스 같은 구글의 핵심 서비스들이 모두 이 20% 시간에서 탄생했습니다. CEO 레리 페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만들지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시간을 줄 뿐입니다. 이것이 여백입니다. 사장이 침묵하는 그 공간에서 직원의 천재성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침묵하면 조직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불안감. 이것은 지휘자가 자신이 없으면 단원들이 연주를 못할 거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지휘자가 자꾸 악기를 빼앗아 직접 켜려 하면 단원들은 점점 수동적이 되고 의존적이 됩니다. 어차피 사장님이 다시 고칠 거니까 대충 해도 되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조직에 퍼집니다. 진짜 천재 지휘자는 오히려 단원들의 즉흥성을 존중합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리허설 중 종종 바이올린 수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연주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해석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포기가 아니라 권위의 완성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지휘자에게 있지만 그 결정은 단원들의 창의성을 흡수한 집단지성의 산물이 됩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넷플릭스에는 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출장 경비 승인도 없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CEO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회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라. 2011년 한 콘텐츠 담당자가 헤이스팅스에게 보고 없이 1억 달러짜리 드라마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넷플릭스를 글로벌 스트리밍 제국으로 만든 첫 오리지널 시리즈. 만약 그 담당자가 CEO의 승인을 기다렸다면 경쟁사에게 기회를 빼앗겼을 겁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았다면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당신은 오케스트라를 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휘자는 언제 개입해야 할까요? 오직 한 가지 경우입니다. 조화가 무너질 때, 바이올린이 너무 크게 연주에 첼로가 묻히거나 템포가 흐트러져 전체 리듬이 깨질 때, 이때 지휘자는 단호하게 지휘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직접 악기를 빼앗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소리는 이게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실무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조직 전체의 방향성이 흐려질 때만 개입하십시오. 그것도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인텔의 전설적 CEO 앤디 그로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가격을 더 낮추자, 생산량을 늘리자, 품질을 개선하자는 등 각자의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브는 회의실에서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고되고 새 경영진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로브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죠? 그는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인텔을 메모리 회사에서 CPU 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청중을 보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단원들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리더는 시장이나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가 봐야 할 대상은 오직 자기 조직입니다. 고객과 만나는 건 영업팀의 몫이고 제품을 만드는 건 개발팀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창업자 허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직원이 최우선입니다. 직원을 제대로 대우하면 직원이 고객을 제대로 대우합니다. 실제로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켈러는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무원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승무원이 판단해서 무료 음료를 주든 마일리지를 보상하든 다음 비행기로 옮겨주든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CEO는 고객이 아니라 승무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고객을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많은 사장들은 알면서도 현장에 뛰어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시적 성과에 대한 중독 때문입니다. 지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주는 보입니다. 사장이 직접 계약을 따내면 그날 저녁 성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를 바꾸고 직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6개월, 1년이 지나야 결과가 보입니다. 인간은 지연된 보상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즉각적 성취감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진짜 지휘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젊은 단원이 실수를 해도 리허설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 함께 고쳤습니다. 실수를 즉각 지적하면 단원은 위축됩니다.
끝까지 연주하게 하면 스스로 실수를 인지하고 다음에 고칩니다. 도요타의 전설적인 생산 방식인 안돈 시스템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립 라인에서 작업자가 문제를 발견하면 언제든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봤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면 손실이 엄청난데 그 권한을 말단 작업자에게 준다고? 하지만 도요타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면 불량품이 이미 수백 개 생산된 후입니다. 작업자가 즉시 멈추고 스스로 원인을 찾게 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도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불량률을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경영진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당신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지적하지 마십시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지켜본 후 함께 복귀하십시오. 그러면 직원은 스스로 배우는 법을 익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지휘자가 사라져도 연주가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은 때때로 지휘자 없는 연주회를 엽니다. 베를린 피아모닉은 지휘자 없이도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각 단원이 이미 지휘자의 해석을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최종 목표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조직. 당신이 휴가를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많은 사장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회사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한다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휘자가 아니라 여전히 연주자로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지휘자가 만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원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음악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원을 천재로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물러서는 것. 악기를 내려놓고 지휘대에 올라서는 것. 필요할 때 짧고 명확한 시범을 보이되 그 즉시 다시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간에 신호를 보내는 것. 통제가 아니라 조율. 지시가 아니라 해석. 대체가 아니라 시범. 개입이 아니라 신뢰. 지휘자는 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없으면 음악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조직은 비로소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향곡 속에서 각 직원은 더 이상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 각자의 파트를 책임진 예술가가 됩니다. 이것이 천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휘봉을 들어 올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다시 물러서서 그들이 만들어낼 음악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